애청자 박소영님께서요. 멋진 음악과 책이 있는 프리웨이의 주말 산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산책 파트너는 바로 이분들이죠.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제 완연한 가을이란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곧 완연한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슬쩍 머물다 지나쳐버려 가는 그런 계절, 가을. 오늘 박사 씨의 의상은 완전히 가을 하시거든요. 지금 네. 긴 코트에 머플러를 탁 늘어뜨리고. 근데 정말 계절을 정확하게 맞춰서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되게 여름한 느낌인데 가을에는 또 가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애매해요. 이게 무슨 계절인지 헷갈려가지고 거의 뭐 반팔 입다가 그냥 롱패딩으로 바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모든 옷을 입어줘야 한다는 게 참 숙제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이 사계절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재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근면 성실하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게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맞아요. 이게 서두르질 않으면.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농사일을 그 산업으로 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옷 파시는 분들은 정말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매 계절마다 새 옷을 팔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생활비 많이 들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이제 여름 스포츠를 주로 하는데 서핑샵이나 이런 샵들 하시는 사장님들은 괴로워하세요. 그러겠어요. 네, 1년에 3개월 벌어서 1년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왠지 우산 장사와 부채 장사와 소금 장사와 겨울에 스키 하시는 분이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겠고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사계절이 있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단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계절을 즐기는 게 최선의 방식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이라고 하는 작가의 비밀의 화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화원. 야, 이거 정말 예전에 어릴 때 이런 거 입고 있으면 소녀 취향이라고. 지금 시대는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이제 소녀라는 성별 자체를 나눠서 어떤 취향을 나누는 것도 이제는 구시대적 유물이 됐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감성이 약간 뭐 그런 여리여리한 감성이다. 뭐 그렇죠. 소공녀라든가 서정적 감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는 이제 성별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으니까. 먼저 작가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 이름을 좀 생경하긴 합니다만 뭐 작품들을 보면 뭐 우리가 알만한 작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공자, 소공녀, 비밀의 화원 뭐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읽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어렸을 때 읽으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은 전부 안데르센이 지은 줄 알았어요. 작가 이름을 그렇게 딱 이렇게 기억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안데르센 동화는 저하고 잘 안 맞아서 저는 거의 모든 동화는 그림 형제들이죠. 그렇죠. 안데르센 아니면 그림 형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해도 되겠죠. 세계 문학 의 동화 이런 거 보면 50권짜리 막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중간에 사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전 그게 다 그림 형제가 그린 건 줄 알았어요. 이름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그림 형제구나. 그래서 그림 없는 책인데 그림 형제가 지었다 그러면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이랬거든요. 그림이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네. 이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이라고 하는 작가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소설가예요. 이 1849년에 태어났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온 가족이 빈민가로 쫓겨나서 살게 돼요. 네.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이 어머니와 5남매가 있었는데 이 내성적이었던 버넷이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투고료를 받아서 이걸로 이제 생활비에 보태려고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계속 보내면서 17에 처음으로 잡지에 글이 채택이 됐고요. 18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료로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렸을 때 이 고난 이야기가 이 사람의 작품 속에서 굉장히 생동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겪었기 때문에. 소공녀의 그 줄거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갑자기 그 이제 신데렐라가 되는.
약간 뭐 그런 이런 거죠.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 사람의 작품들이 정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난 이야기에 끝내 행복을 쟁취하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른들을 위한 로맨스 소설을 썼는데 이후 아동 소설의 대가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 뭐 소공자, 소공녀, 그리고 비밀의 화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은 로리가의 그 아가씨, 셔틀 같은 작품들입니다. 이 동화는 27편을 썼는데요. 소설은 17편을 썼고 네. 그리고 자신의 대표작을 각색한 희곡을 3편을 썼습니다. 정말 그 생애 동안 많은 작품들을 남긴 작가군요. 네, 네. 또 우리에게는 이제 알려진 작품이 소공자, 소공녀, 이제 비밀의 화원 정도인데 네.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던 동화 작가이자 소설가이자 희곡가였다. 그렇군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다 보면 작품들이 이렇게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되게 또 아이러니한 게 이분이 우울증을 알았었대요. 그 불행이 계속 겹쳐져가지고 우울증을 알아서 그때 자기 우울증을 잊게 해준 게 정원각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의 화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어볼 이 비밀의 화원 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 주인공이 메리 레녹스라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요. 부모님이 전염병으로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고모부한테 맡겨집니다. 영국 요크셔 지방에 있는. 네. 근데 이 고모부가 10년 전에 아내를 잃고 그 후부터는 음울하게 좀 바뀌어가지고 은둔해서 사시는 좀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네. 메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릇없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황무지에 있는 이 집에 왔을 때 완전히 이제 불행의 배틀 같은 상황. 네. 그래서 이 집이 방이 100개도 넘게 되는데 들어가서 안 되는 방도 있고 집을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요. 아니, 방이 100개라고요? 네, 100개. 말이 100개지 진짜 100개였을까요? 근데 그 영국 가서 저택들 보면요. 네. 진짜 100개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창문 숫자만 해도요. 야, 대단하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 들 때가 있는 그리고 거예요. 하인들이 일단 몇십 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씩 또 살기만 해도 꽤 저희가 왜 반개수를 세고 갑자기 있죠? 관계수를 세고 있네요. 네. 근데 메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을 좀 사람답게 대해주는 하녀를 만나게 되고요. 그 하녀의 남동생인 디콘을 또 알게 돼요. 디콘이 황무지에서 자란 아이인데 굉장히 동물들과 금방 친구가 되는 친화력이 좋은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메리도 조금 짜증을 걷어내고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여기서 이게 추리소설 기법이 아닌가 싶은데 뭐 되게 이상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그걸 따라갔더니 거기에 그 고모부에 숨겨진 아들이 있었어요. 자신한테는 사촌이죠. 그 콜린을 만나게 되고요. 콜린은 자기보다 더 음울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거의 걷지도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태, 병 네. 때문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은 이제 방치된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콜린도 그 아버지가 워낙 불쌍하잖아요. 곧 죽을 아이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하인들한테 해달라는 건 다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버릇이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버릇없는 두 아이가 만났습니다. 네. 어른의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해달라는 다 해주는데 왜 버릇이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난동을 부리면 하인들이 막 어쩌지 못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메리가 그냥 더 더러운 성질을 발휘해버려요. 제압을 해버리죠. 이게 콜린 입장에서 이제 강적을 만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왜 재벌가의 그 어떤 클리셰 그쵸, 그쵸. 있잖아요. 예, 예. 왜 갑자기 원빈 씨와 송혜교 씨가 생각이 나죠? 얼마면 되겠니? 완전 걸크러시. 돈이 그렇게 많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어린아이 버전으로 펼쳐지는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사이에 메리가 또 고모부가 유폐해버린 비밀의 화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화원을 콜린, 디콘과 같이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황폐화돼 있던 그 네. 화원을 갖고 나온다.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화원이 살아나면서 메리나 콜린이나 디콘도 뭔가 좀 집안 자체가 더 화목해지고 이 세 명이니까 화목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발랄해지고 생기를 찾는 그런 집안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모부가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집에 왔는데 뭐 걷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아들이 막 뛰어가면서 이 고모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들, 그 행복한 장면들 있잖아요. 깔깔깔 호호호 막 이런 것들 있죠. 아, 그리하여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소공자나 소공녀나 비밀의 화원이라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화원이 등장한다는 차이가 좀 그렇죠. 있을 뿐인데 네. 어찌됐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서 그 박사씨께서 프란시스 호지스 버넷이라는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좀 해주셨습니다만 일종의 작가에게 글쓰기라는 것은 불행한 자신의 현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일종의 판타지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좀 비판도 많이 받았죠. 말씀하신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자기 복제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써내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비판도 받았지만 독자들이 또 원한 게 또 그런 작품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삶의 퍽퍽함 속에서 정말 마음도 따뜻해지고 진짜 나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말 이제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이 작가한테 계속 요구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작가 또한 거기에 또 부응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메탈리카라는 락 밴드가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아니 얘기만 들어도 너무 웃긴데요? 네, 그 9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네. 그때까지는 막 머리를 막 있는 대로 기르고 그쵸. 스트레이시 메탈이랑 막 와와와 막 이런 음악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음악이 막 유행을 하던 시기예요. 갑자기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음악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변화를 준 거죠.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세계 락 팬들이 미쳤구나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으로서 어떤 그 아티스트 혹은 어떤 작품에 기대하는 건 그 이전 작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작품의 연장선 안에서 또 뭐가 있어주길 이렇게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건데. 그렇죠. 또 그런 작품이 나오면 몇몇 평론가들은 도대체 변하는 게 없다고 막 뭐라고 이야기. 맨날 똑같은 작품만 쓴다고 또 막. 그러니까요. 배우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비슷한 연기 한다고 해서 연기 변신하면 하던 거 해라고 다시 좀 그러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방송 진행할 때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러면 민희룡 PD하고 이소연 작가하고 그냥 하던 걸 하라고 왜 그러는데 막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의 비밀의 화원 읽어보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인 작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오늘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의 비밀의 화원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의 화원. 일단은 주인공이 소년들인데 그들이 어른들의 어떤 방치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써 이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과는 너무 많이 다르다는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든 다 하게 해주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어른들의 세계를 바꿔 나가고 결국은 이제 자신들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 소녀들의 이야기의 기준, 그 출발점이 뭐냐면 거기 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네. 그렇죠. 하는 걸 다 네. 무시해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기성의 질서, 어떤 기성의 체계에 대해서 그 저항, 이걸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택을 돌아다니지 마라라는 금기에 대해서 그냥 울음소리가 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 속에 나오죠. 메리는 정말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는 법을 모르는 애인 거죠. 얘는.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뭐 그 흥미로운 캐릭터의 하나로서 그냥 묘사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어른들의 어떤 보살핌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 모습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의 이 비밀의 화원을 다시 읽어보고 나서 이건 19세기의 일종의 힙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부모의 부재 속에서 뭐 그 세상을 향해서 왜 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힙합 음악이 출발했듯이 네. 이 19세기의 동화라는 건 어쩌면 너무 일찍 부모로부터 소외돼 버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판타지로 꾸며낸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는 얘 진짜 어른들 말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설을 보면 어른들의 말 중에서 들을 만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택을 돌아다니지 마라 하는 것도 근거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를테면 정말 지켜야 할 어른들의 말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 어른들의 말 중에서 이 저택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상처 같은 거를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그 쉴드를 쳐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썽 피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어른의 편의에 의해서건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의 상처 때문에서건 그냥 어른들의 생각에서 하는 거지 실제 아이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한 명이 여기 나오는 디콘과 마사의 어머니죠. 네. 이 수잔 수업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현명한 이제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여기 등장하지도 않는 의사인데요. 되게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의사인데 이제 이 아이를 너무 과보호를 하니까 애한테 붙여놓은 장치를 다 떼고 애를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라. 뛰어놀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잠깐 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네. 이 어른 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 마사라고 하는 하녀가 자기 어머니인 그 수잔이 했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게 요크셔 사투리로 하는 거라 여기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막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지역 사투리로 있는데 제가 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엄니가 그러는디 어린아이한테 일어날 수 있는 질로 나쁜 일 2가지는요. 절대로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언제나 지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거래이. 어느 짝이 더 나쁜지는 엄니도 모른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충청도였나 보죠? 네? 충청도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니, 네. 요크셔 사투리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난감한 건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그걸 충청도 사투리로 번역을 해놓으면 네. 근데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게 진짜로 이 어른들은 이 2 아이에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거나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만 하게 하거나 이 2가지밖에 안 하는데 이 2 아이는 그 와중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어른을 말을 안 듣는다라기보다 어른들이 아이한테 쓸데없는 말을 했다 쪽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제약을 가했다에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은유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 네. 사실 어른들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으로 다 왜곡돼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어쨌든 하인들이지만 이분들도 어른들인데 무조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 이 아이들은 인간관계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 거기서 또 인간관계를 맺고 해가지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또 피워내잖아요. 네. 그 이제 비밀의 화원의 은유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황폐화된 화원, 버려진 화원에서 결국 메리가 처음에 비밀의 화원을 발견하는 것도 울새를 따라가가지고 그 울새 때문에 발견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새를 쫓아가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 스스로 이 비밀의 화원을 다시 피워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황폐화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근데 또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이게 성선설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너무 멀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 어른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런 네. 생각해보게 돼요. 동화라는 것은 어른을 비추는 거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사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만 그 왜곡돼 버리고 그 자신들의 눈높이로서 아이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네. 결국 이 화원을 되살려내는 것으로서 이 어른들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진 그 원초적인 아이들의 어떤 본능 같은 것들인데 그렇죠.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비밀의 화원을 보면서 떠올렸던 작품 중에 하나가 피터팬이었어요. 어른들의 어떤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 아이들이 가진 순수한 어떤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 사실 후크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 스필버그하고 이제 돌아가신 로비 윌리엄스가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어른이 돼버린 피터팬의 이야기거든요. 배나온 피터팬이었죠. 네, 자기가 피터팬인 걸 잊어버린 피터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막 약속 다 어기고 하지 말라고 막 괴롭히고 하는 아빠가 돼버린 그 이야기인데 그 영화가 이제 시사가 됐을 때 많은 어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것들을 바로 이 비밀의 화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또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근데 됩니다. 정말 피터팬 얘기가 나오니까 드는 생각이 피터가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이 비밀의 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정말 웬디와 피터팬이 사는 그런 세계일 수도 있는 거죠. 네버랜드 같은 네네. 그런 또 느낌이 있군요. 야, 그렇게 보면 이제 모든 동화라는 것이 결국 다양한 줄거리와 플롯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가는 여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찌됐건 저는 이 소설을, 이 동화를 옛날에 보면서, 참 많이 꿈꿨어요.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어딘가 따로 있을 거야. 돈 많은 아빠하고 엄마가 언젠간 찾아오겠지 하면서 참 동화를 봤던. 이런 것이 소공녀 같은 동화의 부작용입니다. 아니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지 않아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엄마는 걔 뭐야? 막 약간 이러면서 뛰쳐나가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어머니 입으로 그러셨어요. 다리 밑에서 좋았다고. 그럼요.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같은 엄마는 아니겠지 설마? 그 다리는 어딘지 아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책이 참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의 요크셔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풍광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어릴 때는 사실은 줄거리를 쫓아가면서 읽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읽게 되니까 사실은 저는 그 요크셔 풍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읽으셨어요? 네. 게다가 이제 메리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그 기후적 특성과 이 요크셔의 그 황야의 풍광이 굉장히 비교가 돼서 네. 또 굉장히 또 선명하게 또 그 매력이 드러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황야 묘사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바스커빌가의 개 사건이 떠오르거든요. 너무 멀리 간 거 아닙니까? 같이 봤죠. 네. 너무 어디선가 시체가 발견되는. 너무 멀리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유사한 느낌이어가지고 황무지라는 것이. 사실은 그 영국의 어떤 이 대저택이라고 합니다만 도심을 벗어난 그 시골에서의 대저택 약간 음산한 기운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몰락한 귀족들 예전에 어셔가의 몰락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시죠 지금? 왜 비밀의 화원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런 거 있대요. 유럽 부동산을 팔 때요. 성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에 유령 한두 명쯤은 살아야지 그게 진짜 오래된 성이고 좋은 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옥에는 다 한두 명쯤은 계시다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예. 대한 한옥인 협회에서 항의 들어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아니 우리 선조들을 모셨던 곳인데. 예. 그렇죠. 사실 그 영화에서도 그런 느낌 가끔 받는 게 있는데 그 007 스카이폴 같은 경우 보면 마지막에 그 저택으로 이제 가서 그 최후의 어떤 결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 저택의 분위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활기를 잃어버린 어떤 성의 그 어떤 그 피폐한 모습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느껴져서 안개가 막 껴있고 그 추운 어떤 그 높은 그 위치에서의 어떤 기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 사실은 그런 이미지들이 처음에 이 비밀의 화원에 이제 그 등장하는 저택의 맞아요. 이미지가 바로 그런 네. 이미지가 아니었나 하는 또 생각을 네. 해보게 되네요. 그래도 빈 방이 100개나 있는 저택에서 한번 살아는 보고 싶다 하는 생각. 하인들 없이는 싫습니다. 저는. 매일 몇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방도 있을 거예요. 하인은 있어야죠. 하인 없이 100개 방을 언제 치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큰일 나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오늘 북구북구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의 비밀의 화원 읽어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릴 때는 비밀의 정원, 뭐 이렇게 비밀의 꽃밭으로도 번역된 거 본 적 있어요. 자, 이 비밀의 화원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또 사건들이 있는데 두 분이 뽑은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인물은 저는 디콘이 확실히 저도 디콘. 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정말 자연에서 태어난 자연 친화적인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약간 그 정글북의 모글리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산신령 같은 역할, 뭔가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저는 디콘이라는 캐릭터가 이 중에 내가 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캐릭터로 살면 스스로도 행복하고 주위도 행복하게 만드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새로 읽어보니까 약간 불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리가 주인공이었었어요.
그렇죠. 이제 원래 메리가 인도선 아이가 주인공이죠.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약간 콜린이 주인공인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마치 메리와 디콘이 콜린이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막 이를테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이제 있는 구체적인 존재들이고, 콜린이 거기에서 건강해지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정말 빨갛게 된 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이렇게 답싹 안기는, 그것이 이를테면 이 콜린의 이야기, 결국 콜린의 이야기인 것처럼 끝나는 게 저는 약간 오히려 불만이었고요. 네. 그리고 네, 진짜 이 디콘이라는 인물의 매력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옛날에 이걸 몰랐을까?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 디콘의 매력을 알았으면 진짜 무슨 아이디도 디콘으로 하고 이메일 주소도 디콘으로 하고 막 이러면 살았을 것 같은데. 이메일 계정 새로 만드시나요? 디콘으로? 네, 어실러 르긴을 이제 버리고 디콘으로 갈까요? 네. 저는 사실 디콘 이름을 잊어먹고 있다가 네. 다시 읽게 되면서 그렇지, 퀸의 존 디콘이 있었지. 베이시스트 존 디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존 디콘 아저씨께서. 그 성이 정말 멋진 성이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저는 이 디콘의 친화력이 정말 너무 좋았던 게, 왜 그냥 진짜 자연 속에서 뭐 이를테면 뭐 새끼 여우하고도 통하고 까마귀하고도 통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조금 이해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여기 나오는 어른들이 모두, 이 디콘을 알고 있는 어른들은 모두 디콘이란 믿을만 하지. 아유, 걔라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마음을 탁 놓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의 친화력이 어른들과 사람들과 이 모든 이를테면 교류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이 친화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친화력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뭐든지 죽어가는 식물도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원도 사실은 10년 동안 황폐돼서 안 됐는데도 메리 혼자 못했지만 디콘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생산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럼요. 이 친구는 뭐 농부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목축을 디콘. 해도 엄청난 네, 큰 네. 부를 거둘 것이다. 일종의 이 동화 속의 마법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집 옆에 또 텃밭을 하는데 그 텃밭에서 키우는 디콘이 키우는 양배추나 디콘이 키우는 감자는 다른 데의 2배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조만간 아이디 디콘으로 바뀌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매력이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이미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동화를 새롭게 읽어냈을 때의 어떤 즐거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메리의 시선을 따라서 소설이, 이 동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이제 콜린이라는 인물은 말하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혹은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추구해야 될 것,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될 결과물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디콘이야말로 있는 그들의 어떤 순수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우울하고 사실은 회색빛으로 침전당에 있던 어른들의 세계를 이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참 그러면서 작품이 새롭게 읽힌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디콘은 일종의 황무지의 이를테면 인격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정말 디콘은 황무지에서 계속 살면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안에서 계속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아이디가 곧 바뀌시겠는데요. 너무 박디콘이 푹 빠지셨어요. 박디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부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동화가 지금의 동화와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많은 동화들, 뭐 비밀의 화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작가들의 동화들을 이렇게 보면 주인공들이 다 소녀겠죠. 당연히도 아이들인데 그들이 모험을 합니다. 가장 어린 시절에 즐겨봤던 뭐 동화라고 한다면 뭐 보물섬이라든지 15소년 표록이라든지 뭐 정글북 같은 작품들, 또 뭐 비밀의 화원이나 이제 소공녀나 소공자 같은 작품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모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자신들만의 모험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스스로도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은 동화들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뭐 소설도 이제 사소설처럼 자기 안에 이제 침전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아이는 그냥 아이처럼만 그려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변화들은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과거에 화려했던 아이들의 모험은 다 사라져버린 채 이제는 그냥 뭐 잃어버린 무엇 정도로만 이제 국한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동화 속에서의 소녀들의 어떤 모습이 조금은 아쉽게도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약간 현대적인 해석을 좀 하자면,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정말 세상이 안 변했잖아요. 항상 똑같았고. 그랬을 때 뭔가 변화하는 요소는 아이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습이라든가 이런 데 물들지 않은 아이들이 뭔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요즘에는 사회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한다 하더라도 사회 자체가 워낙 빠르니까 아이들의 그런 튀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해요. 세상에 어떤 절대적 변수로서 지금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다라는 또 생각. 근데 사실 좋은 모험 소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엄청나게 이제 읽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밀의 화원 같은 경우도 처음 소설이 나왔을 때 이후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소공자, 소공룡, 비밀의 화원 이런 것들은 계속 읽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아이들에게 또 여전히 우리에게 줬던 것 같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뭐 꼭 새로운 로망설이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예. 고전으로서 존재하는 동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꼭 그것을 시기적인 분류를 통해서 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작가들이 권선징악을 좀 믿지 않는, 예. 그래서 이제 창작을 하거나 그럴 때도. 그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처럼의 어떤 순진한 세계관에선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전 같은 동화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글들이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참 순진한 믿음이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리고 살면서 좀 약간 배신당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세상을 아는 것도 괜찮죠. 그러네요. 뭐 조커라든지 크루엘라 같은 작품들이 뭐 주인공이자 이제 그 걸작으로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하지만 우리들에게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동화. 오늘 비밀의 화원 읽어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릴 때 각자 비밀이 좀 있으셨나요? 왜 한숨을 쉬세요? 그걸 얘기하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비밀, 어릴 때 비밀. 어릴 때 비밀들이야 다들 있죠. 네, 그런 거야 뭐. 네. 어떤 거 있으세요, 박사 씨? 저는 그 비밀의 화원 얘기를 보면서 나에게 있었던 비밀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봤더니 그 오카타 다카히로가 쓴 비밀기지 만들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비밀 기지 만들기? 네. 20세기 소년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네. 자기의 어떤 비밀기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지트라고 하죠, 저희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곳에서 좀 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자기하고만 공유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몇몇을 불러서 어떤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비밀이라는 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필요한 면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은요 비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억을 못해. 비밀이라는 걸 기억을 못해요. 남들이 저한테 비밀 얘기를 해도 까먹어요. 너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야, 딴 사람한테 얘기하기에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네. 비밀을 공유하면 진짜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밀을 공유해서 주로 그때는 뭐 누가 누구 좋아한다, 나 누구 좋아한다 이런 거를 비밀을 공유하잖아요. 난 이틀 정도 있으면 전교생이 다 알게 되는 이게 비밀인가 싶은 그런 그러세요? 비밀들이 많았죠. 저는 이틀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 좋아하고 있던데. 이틀까지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여튼 예전에 왜 이렇게 비밀을 공유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동창회 나왔는데 분명히 그때 비밀이라고 해놓고선 거기서 다 이야기들. 야, 그때 얘가 얘 좋아했잖아. 난리도 아니, 난리도. 다시는 동창이 안 나왔다. 진짜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아이들이 아동들 분이 계시다면 지금 비밀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3, 40년 뒤에 저렇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비밀 얘기는 엄마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줄 추천사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교훈적이고, 생각보다 감동적이에요. 뭘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 동화책이라고 하면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엄청 어른들에게 해주시는 한 줄의 추천사인 거죠. 그렇죠. 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이 있다. 네. 저는 이건 식물러들의 필독서다. 식물들의 라고, 예. 정원에 대한 그 묘사란 식물에 대한 묘사들. 그럼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정말 식물 키우시는 분도 엄청 늘으셨는데요. 이 비밀의 화원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물러들의 필독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북구북구 프랜시스 호지스 버넷의 비밀의 화원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정말 문제작 한 권 읽어봅니다. 제이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전 세계의 암살범들이 사랑하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이제 문학사의 길이 빛나는 하나의 그 자리를 찾아낸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사실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 J.D. 셀린저라는 작가도 굉장히 신비로운 작가인데 네.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reeway.